여러분, 만약 인도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된다면 그게 과장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현실일까요? 지금 세계 경제의 판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인도가 전례 없는 속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잠재력만 큰 나라라고 불리던 인도가 지금은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다음 슈퍼파워 후보 1순위가 되었죠. 오늘은 인도가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정말로 중국을 넘어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도의 진짜 힘부터 확인해 볼까요? 먼저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인구입니다. 인도는 이미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거나 사실상 비슷한 규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4억 명이 넘는 인구라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시장이자 잠재적인 노동력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죠. 진짜 핵심은 나이입니다. 인도의 중위 연령은 약 28세입니다. 한국은 40대 초반, 일본은 40대 후반, 중국조차 30대 후반에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가 빠르게 늙어가는 상황에서 인도처럼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는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더 많이 소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세대가 많다는 뜻이니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시기를 인구 보너스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이 높을 때 그 나라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성장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금 내는 사람은 많고 부양해야 할 노인과 아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도 유리하고 민간 소비도 활발해지기 쉽습니다. 지금의 인도는 바로 이 인구 보너스 구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점 하나만 놓고 봐도 인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1인당 GDP는 아직 중국의 6분의 1, 한국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래봤자 아직도 가난한 나라 아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성장할 여지가 크다. 이미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4만 달러인 나라가 그 2배로 뛰어오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0달러, 3,000달러 수준의 나라가 5,001만 달러로 올라가는 것은 훨씬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2030년 전후를 바라보며 5조 달러 경제, 세계 3위 경제 대국을 목표로 잡는 것도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처음부터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사실 인도는 오랫동안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나라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전 인도 경제를 이해하면 왜 지금의 변화가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도 소련식 완전한 공산주의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가 5겐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산업은 군영기업이 장악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존재도 허용하는 독특한 혼합구조를 유지했죠. 문제는 이 구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비효율과 규제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상징이 바로 라이센스라는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허가의 제국이라는 뜻인데 이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짓고 싶어도, 기계를 하나 더 들여놓고 싶어도, 생산량을 조금만 늘리고 싶어도, 심지어 어떤 제품을 만들지 바꾸고 싶어도 일단 관청부터 찾아가 서류를 내야 했습니다. 도장을 하나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는 일도 흔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뒷돈과 로비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기업가 정신, 혁신,
경쟁력 같은 단어는 이 구조에서는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느릴 수밖에 없었고, 인도는 수십 년 동안 연평균 3에서 4% 성장이라는 답답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기를 비꼬아 힌두 성장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운명이 정해져 버린 것처럼 느리기만 한 성장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경제가 느려도 어떻게든 굴러가던 시기가 갑자기 끝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991년 인도 경제는 진짜로 벼랑 끝에 내몰립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사라졌고, 걸프전으로 유가는 폭등했습니다. 인도의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다음 달에 갚아야 할 달러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가 부도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결국 인도는 자존심을 접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IMF가 내세운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보호무역을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키워드가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힘을 믿어라. 관세를 낮추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규제를 줄여서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요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보호막을 걷어내야 했고, 국영기업의 기득권을 흔들어야 했으며, 수많은 관료들의 권한을 줄여야 했거든요. 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받아들이거나 진짜로 국가 부도를 막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인도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시장을 열고 관세를 낮추고 라이선스 라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향키를 돌립니다. 이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인도의 오늘이 왜 가능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되면서 인도 시장에 외국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국내 기업들이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경쟁 없이 보호막 안에서만 버텨왔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품질도 좋고 가격도 경쟁력 있는 외국 제품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변화는 인도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고 가격이 내려갔고, 살아남은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과 효율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큰 변화를 맞은 분야는 IT와 서비스 산업이었습니다. 인도에는 영어를 잘하는 고급 인력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만 그 능력을 썼다면 시장이 열리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인도의 인재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콜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업무들이 대거 인도로 몰렸고, 방갈로르 같은 도시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인포시스, TCS, 위프로 같은 인도 IT 기업들은 세계적인 아웃소싱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이미지가 바로 인도 IT 강국이라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비슷한 시기에 개혁을 시작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제조업과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발전소를 미친 듯이 깔았고, 외국 제조업체들에게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면서 대량 생산 기지를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전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문장이 되었죠. 반면 인도는 상대적으로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육성에서 뒤처졌고, 대신 서비스업과 IT에 더 의존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글로벌 분업 구조는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중국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인도는 컴퓨터 앞에서 코드를 짠다. 그런데 최근 이 구도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임금이 크게 오르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모든 것을 중국에만 맡기는 건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분산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대체 후보들 중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왜 인도일까요? 첫째로, 인도는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젊습니다. 둘째로, 이미 영어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글로벌 본사와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셋째로, 내수 시장 자체도 거대하기 때문에 인도에 공장을 지으면 현지 시장과 수출 시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인도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슬로건 아래 전자제품, 자동차, 의약품,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일부를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삼성은 인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IT, 전자, 자동차 기업들도 인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세계의 공장이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의 규모와 완성도를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방향성이 인도로 흐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인도가 진짜로 다음 슈퍼파워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인프라 문제입니다. 인도는 아직도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이 많고 물류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항만과 공항 시설도 중국에 비해 규모나 효율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도 있고 정전이 반복되는 지역도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불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 기술 수준도 과제입니다. 인도에는 세계적인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가 많지만 전체 인구로 보면 기본 교육조차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필요한 중간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단순 노동력만 많은 것이 아니라 기계를 다루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기업 입장에서도 마음 놓고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인도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요소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관료주의와 부패입니다. 라이선스 라지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인도의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인허가 절차가 단순하지 않고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비용, 즉 부패의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해외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보이지 않는 마찰력처럼 작용합니다. 인도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과제입니다. 토지 문제도 중요합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그 땅에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이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동법 역시 기업 입장에서 유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고가 어렵고 노사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 대규모 고용을 결정할 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카스트 제도 역시 인도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법적으로는 카스트 차별이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계층 간 격차와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낮은 편이고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도 큽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인권의 차원을 넘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입니다. 잠재력이 있는 인력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경제 성장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이미 한 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나라입니다. 1991년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30년 만에 세계의 5위 경제 대국이 되었고 수억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국산 자동차도 변변치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위성 발사, IT 서비스, 제약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지금 인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인도는 미국이나 중국을 뛰어넘는 경제 슈퍼파워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라는 것은 수많은 변수들이 얽혀 있고 정치, 사회, 기술, 환경 같은 요소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도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할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1, 2위가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네 번째 축이 누가 되느냐이고 인도는 그 후보 중 가장 앞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과 연결해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한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내수 시장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필연적으로 해외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인도는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미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인도를 핵심 시장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인도의 중산층이 6억 명까지 늘어난다고 상상해보면 그 안에서 팔 수 있는 스마트폰, 자동차, 드라마, 음악, 화장품, 게임의 규모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젊은 인구는 한국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 기업이 협력해 개발을 진행하고 연구를 함께하고 스타트업을 함께 키워나간다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인도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세계에서 중요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경제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도라는 세 번째 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앞으로 중요한 전략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인도의 이야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GDP가 몇 조 달러인지, 성장률이 몇 %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14억 명의 삶입니다. 1991년 IMF의 문을 두드리며 좌절과 불안을 느꼈던 사람들이 오늘날 더 나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인도인들이 중산층의 삶에 진입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비, 투자, 기술, 문화가 함께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이 나라와 어떻게 연결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세상을 이끌 나라가 미국과 중국뿐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그림은 반쪽짜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거대한 움직임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첫걸음을 함께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